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과사의 3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가 지금 진정 기미는 안 보이고요. 네,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온라인 강의로 조금 대면 수업보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교재를 잘 활용해서 한번 내용을 읽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훨씬 더 내용의 집중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이해하는, 또 나중에 조직에서 생활하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기업과 사회가 여러분의 일상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기업과 사회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업은 이 사회의 어떤 존재이고 또 더 나아가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배우고, 또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기업을 운영할 때, 또 조직원 구성원으로 됐을 때, 그때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이 생각들이, 또 개념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서 참 잘 배웠다,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기업에 대해서 2주차 했다면, 오늘은 사회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기업은 큰 사회 환경, 그죠? 환경 속에 하나의 어떤 개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위 시스템에 속합니다. 기업의 상황을 놓고 환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경영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업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측면을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기업 개념 이제 2장 사회 개념이고요. 이제 3장은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 사회라는 게 그렇죠. 어느 조직에 소속되든 간에 모든 개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개념이 나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 이해, 기업의 개념, 이해됐고의 사회 개념, 상호작용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의 사회 변화와 생존 수단,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다음에 사회 이데올로기의 이와 세계화. 자, 사회 이데올로기는 말 그대로 사회에 대한 어떤 이념, 가치 체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데올로기가 있죠. 개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죠.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다른 걸 원하게 된다면 속세를 벗어나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이 사회를 떠나야 될 것이고 그 조직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조직들과 견해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그죠? 자본주의에서 어떤 사회입니까? 다원화 사회죠. 많은 이익 집단의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상호 상생하는, 상호 협력하는 경쟁이지만 어느 집단이 독점하지 않도록 이렇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측면을 많이 만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글로벌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큰 틀을 놓고 보면 사실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좀 게을리한다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뭔가 자동화되고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앱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르면 불편하지만 알면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빼고는. 제가 은행을 가본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 앱으로 이체 세금 다 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동 그죠? 지급기로 이제 현금을 빼는데 너무 사용을 안 해가지고 한도가 축소되느니 이런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현금 지급기를 빼는 일도 별로 없고 이체가 너무 편하니까요. 그리고 수수료도 물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대 흐름을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생각을 해서 어떤 점에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보수적인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어떤 사회에 머물러 있든 간에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전제하에 오프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뭐냐라고 정의를 좀 내려보고 가겠습니다. 자,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이다.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하는 인간의 집합체다. 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사회가 되는 거지.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그죠? 네, 이렇게 자연인이 되는 건 사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체적 개념,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거는 전체로 보면 사회지만 이 한 단위로 있으니까요, 그죠? 사회 전체에서 존재하는 단위 개체 자체를 사회로 보는 개념이다. 그래서 개체는 사회적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물리적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환경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적 기관, 물리적 환경, 사회적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이렇게 다 있고요. 물리적 환경은 자연이나 이런 기타 등등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관은 정부, 소비단체, 노동조합 수없이 많죠. 몇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많은 기관이나 단체, 조직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적 기관으로 보는 거고요, 크게.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으로 자원이나 대기, 수질, 토양 이런 부분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홍수가 일어나거나 그죠? 바다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해일이 일거나 이런 것도 다 해당되죠. 자, 그다음 물리적 환경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은 자, 이념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 윤리 규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 우리가 그 제도를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학교 앞에 이 교통 이 속도가 그죠? 자동차 속도가 어떻습니까? 30, 네, 30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40 놓고 한번 끊긴 적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많이 민식이법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측면에서 또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시내의 운행 속도도 70에서 지금 60으로 바뀌고 또 60에서 50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차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보니까 감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호등마다 전부 다 감시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휴대폰을 켜고 낯선 도시는 갑니다. 안 그러면은 언제 어디에서 또 단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기준 속도로 저는 빨리 성격적으로 빨리 운전을 안 합니다. 네, 고속도로도 100 아무리 많이 되면 120 정도 몇 분 되니까 그 100을 유지해요. 성격 자체가 그렇게 뭐 규칙을 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지키는 편인데, 그 중요한 건 갑자기 바뀌면 모르죠. 어느 지역에 타 지역에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보통 5, 60 있다 갑자기 30으로 바뀌어 보세요. 그럼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뭐 다른 걸 주시하다가 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비가 안내를 하죠. 속도를 줄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옛날 내비가 돼가지고 속도를 이제 못 잡은 거죠. 그래서 못 끊긴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물리적 환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지금 뭐 남극에 그죠? 얼음이 녹고 있다, 뭐 별 얘기도 다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대기의 어떤 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때 이게 이제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개인을 놓고 보면 개인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그죠?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사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정말 올바른 사회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사회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자,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전체적인 개념을 봤고요. 약간 개체적인 개념을 봤습니다. 개체적인 단위로 개념적인 부분, 추상적인 개념 부분을 포괄하는 전체로서 하나의 사회를 의미한다. 자, 개체적인 단위는 보여지는 부분이냐, 추상적인 개념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방금 얘기했지만 문화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규범이나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체제적인 어떤 규범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사회에. 그래서 기업의 개체 시스템은 전체 개념을 의미하는 사회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에 속한다. 기업이 그 정도로 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고요. 사회 시스템 안에 하위에 속합니다. 자, 학문적인 관점에서 사회는 환경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사회는 환경을 의미하겠고, 그래서 경영 환경, 기업을 보면 작업 환경, 근로 환경, 교육 환경, 도시 환경, 이렇게 다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기업 측면에서 사회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영 환경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잘 존속하고 경영을 잘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복지를 개선하고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은 모든 기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과 정부와 다 상호 관계 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우위에 있어서 독점을 해서 정치를 휘어잡을 수도 있고, 정치가 힘이 파워가 세서 또 어떻습니까? 기업을 휘어잡을 수도 있고, 이런 체제 하에 우리가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화 시대부터 그런 체제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이제는 그런 체제를 바꿔나가보자 해서 다원화 사회가 지금 된 겁니다. 자, 이제 나올 거예요. 사회 유형과 특성입니다. 자, 중세 이전의 사회 특성을 보면요, 이거 참고해 보면 됩니다. 수렵, 채집, 그죠? 이렇게 목축, 농경, 이제 전통 문명 사회, 문명이 이제 문자 아닙니까? 글자를 이제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세 이전의 사회 변화는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생활을 했었다라고 알고는 있죠, 그죠? 여러분 농사도 농경사회, 그죠? 이렇게 그도 배워왔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면, 그래서 근세 이후의 사회적 특성인데 선진사회, 개발도상 사회,
그 다음에 신흥공업국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건 좀 참고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흘려왔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자, 18세기의 현재, 그죠? 어떻습니까? 산업 생산 일반적으로 자유기업의 기초다 이렇게 했고, 다수의 도시와 중심지에 살고 소수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종사한다. 맞죠? 그래서 선진국이 그렇게 되고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개도국이라고 말도 하고, 대부분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대부분 좀 못 사는 좀 GDP 1인당 GDP가 낮은 나라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신흥공업국이라 해서 여기에 중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개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1인당 소득이 제1세계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하면서 홍콩,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이렇게 해서 몇 개 나라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 GDP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는 3만 불 넘어갔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 맞습니다. 맞죠? 네, 맞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있다 이렇게 보고 사회, 자, 경제 발전의 변화,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 이게 누가 합니까? 생산, 소비, 분배. 자, 생산은 기업이 한다면 소비는 소비자가 하는 거고, 분배, 유통 단계도 기업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분배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결국은 이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그걸 공을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벌듯이 생산, 소비 이 중간에 이 플랫폼 시장이 있어가지고 생산자보다 이 소비자보다 훨씬 더 이익을 취하는 이 중간, 이 플랫폼. 그러니까 도매상, 소매상 이런 부분에서 더 이익을 많이 냈던 중세 시대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의 현 상황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시장만 잘 활용하면 아마존 같은 이런 알리바바 그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다리 역할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중개 역할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중개하니까 또 중개업소가 생각나네요. 그죠? 바로 중개업소가 뭡니까? 바로 부동산. 네, 집안채가 요즘에 거의 뭐 10억씩 가는 서울 집은 10억만 갑니까? 20억 가니까 집 한 채만 거래하면 중개 수수료가 그죠? 2천씩 막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고 날리는 거죠. 예, 죽겠다고 날리고 이 집안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개 수수료 상당한 금액을 하고 있죠. 그걸 낮춘다고도 제도적으로 지금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워낙 또 이게 많이 올랐고요. 전체적인 건물들이. 자, 산업화, 자본주의의 탄생, 효율성과 효과성을 앞세워 생산활동의 개선과 혁신을 추구한다. 자, 자본주의가 결국은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고 공급과 소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민주적인 어떤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여기 보이지 않는 손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또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었더니 또 어떤 집단이 또 기업이 독점을 해서 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또 개인의 이익을 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럼 또 정부가 개입하고 또 정부가 개입하니까 또 이 시장 체제가 무너져서 다시 그걸 신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산업화 시대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화, 효과성을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 이론 중에 이제 테일러 이게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포드,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포드 나오고요. 자 보시면 분업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도 있지만 9%의 분업.
이 분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업무를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각각 부서를 자, 당신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퀴만 만들어라, 그죠? 당신은 본네트만 만들어라, 당신은 뭐 유리만 만들어라, 이렇게 다 분리하는 것처럼 분업화 시킨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뭡니까? 모든 공정들을 시간을 재어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하루에 이 사람이 화장실 가고 밥 먹고 그 시간 다 빼고 작업을 했을 때 한 몇 개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놓고 만약 이 사람이 하루에 한 50개를 만들 수 있는데 50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인건을 깎고 50개가 좀 많이 오버한다 그러면 스퍼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기준을 딱 측정해 놓고 작업 공정을 그 공정에 미달되는 사람과 넘어서는 사람에게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해준 거죠. 이때 당시 그죠? 네,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헨리 포드입니다. 이제 대량 생산을 이제 만들겠다. 자동차가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 헨리 포드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3S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인데요. 이 3S가 바로 지금의 뭐가 됐냐면 이 기법이 바로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모든 어떤 기능들을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만 시키면 모든 게 딱 규격화되는 거거든요. 체계화돼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게 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기가 엄청 편리하죠. 자, 이게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 프랜차이즈도 그 기업의 본점이 많은 수익을 내고 가맹점이 이제 가맹비를 내니까 결국은 본점이 잘 되는 어떠한 수익 구조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입법으로 제재를 가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해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보편적으로 법이 풀렸는데 처음에는 잡혀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포스트 포디점에서 자기 헨리 포드의 그 앞에 글자를 따서 유연 생산 시스템, 자동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생산을 잘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포디점 뭔가 볼까요? 미숙련 노동자를 분업화시키는 생산 체제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분업화를 최소화하고 직무를 수평적, 수직적으로 통합을 했다. 그죠? 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힘 있는 자가 그죠?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수평적인 의사결정에서 서로 상호 소통하여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노동자에게 자유권을 보장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인간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아주 이제 변화되어가는 좀 더 이 사회에 걸맞게 바뀌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니까 사람을 기기 취급하는 거죠. 물건을 많이 만들어라. 많이 만들면 돈 월급 많이 주겠다. 그 사람이 이제 기계화되어 가는 거죠. 사람도 감정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또 몸 상태도 다른데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모르지 않고 너무 이렇게 사람을 기계 취급하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 됐죠. 자, 1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바로 전기기관이죠.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이때부터 사람이 어떤 수작업이 손으로 하는 수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자동화된 거죠. 자동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농업사회가 공업사회화되면서 수익 구조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2차 산업은 바로 에디슨의 전기예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지만 전기가 이제 보급되면서 2차 산업의 혁명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물길이 되는 거죠.
자, 토마스 에디슨의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 그동안에 스탄을 사용해 기계를 돌리던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완전 생산 시스템이 전기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산업 에디슨, 백열 전구의 개발로 2차 산업의 꽃을 피운 토마스 에디슨 이렇게 했습니다. 네, 대단한 인물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에 주장했던 프레드릭 테일러인데요. 테일러가 앞서 했지만 이 테일러가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는 정말 주무구구식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경영을 아주 체계적으로 획일화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생산성을 엄청나게 많이 향상시킨 거죠. 자,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전기 에너지로 잘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공장 근로자들이 더 빨리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면 기계화, 그렇죠? 기계화 시키는 점이 있죠. 인간적인 걸 다 빼뜨리고 빼먹고. 그래서 근로자의 생산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 이런 점에서는 좀 크게 업무의 생산성 올라갔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테일러는 전혀 좀 고려가 잘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근로자의 태업을 방지하고 생산 현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의 일당을 과학적으로 결정하여 과학 관리를 했다. 일당 과학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적정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많이 생산하면 더 인센티브를 주고 적게 생산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잘리는 그죠? 구조 조정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 면은 고려를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간 동가, 스톱워치, 시간 재는 겁니다. 표준화된 작업을 노동자에게 수행하고 각 조립 라인에 필요한 동작에 드는 시간을 계산했다. 예, 그죠?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불가피하게 빠지는 식사 시간 참작하여 표준 작업 시간을 결정했다. 네. 그 전까지는 막 했겠죠. 일단 표준 작업량을 결정한 후 성과 달성에 따른 차별적인 성과급제. 이 테일러, 패드릭 테일러 때부터 벌써 성과급이 적용되었다. 상당히 일찍부터 성과급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인 임금율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 테일러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이제 같이 했던 인물들이 칸트, 에머슨, 포드, 기블레스 부부 이런 선구자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선거급제가 테일러 시대에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 직무에 설정된 표준 생산량을 달성하거나 초과하여 달성한 작업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작업자에게는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해를 돕게.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에 이제 전기가 발명되고 하면서 헨리 포드 T형 대량 생산 얘기했죠. 아까 표준화된 시도에 디자인을 다준한 T형 개발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 대당 수천 달러였던 자동차를 300달러 이하로까지 대량 생산을 하니까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 인물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 대량 생산을 가동시키게 한 인물이 헨리 포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헨리 포드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했다 해서 컨베이어 대량 생산을 초과된 겁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이다. 자동차 공정의 대량 생산에 의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동 조립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지만 3S 표준화, 정문화, 그죠? 뭐 단순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공정 자체를 표준화, 정문화, 단순화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만 갖추고 있다면 지금도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런 3S가 되지 않는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이걸 표준화, 단순화, 정문화로 만들어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랜차이즈 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그렇지만 테일러는 너무나 어떻습니까?
인간미가 없었죠. 너무나 과학적 관리법을 해서 작업 관리에 관련된 효율성만 따졌다면 이 페이어는 어떻습니까? 메이어입니다. 메이어는 좀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회사에 나왔으면 자금량이 단순히 기기 취급을 해서는 되지 않고 그 조직원들과 구성원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죠. 그래서 호손 실험을 했는데요. 작업자의 생산 효율성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호손의 실험을 보면 이제 메이어의 뭐 전구를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량의 작업 환경을 확 바꿨어요. 그러면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했는데 또 조명을 확 어둡게 했어요. 그렇죠? 근로 환경을 좀 더 나쁘게 했어요. 근데 작업량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거는 사람이 기계와는 좀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좀 동기도 유발시키고, 그죠? 돈 이런 거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문화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이 단순히 이 주변 작업 환경 이런 조명 강도가 영향이 아니라 결국은 뭐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존중과 대우를 해줄 때 업무 생산성도 올라간다라는 메이어의 호손 공장 이 조명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호손의 효과다 하면서 경영적인 복지에 관심을 두고 감독자가 특별한 관심을 두면 작업자가 열심히 일한다는 이론이다. 호손 효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돈만 많이 주고, 그죠? 작업장을 좀 더 개선해주고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복지나 또 작업자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인간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화폐적 자극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자들은 실험의 참가자로서 선발되었다는 이유로 집단적 금지를 받게 되었으면 이것이 그들에게 선발을 정시키는 동기를 부여한다. 실험에 참가자로 선발되었다는 그만큼 자기가 어느 상황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대화를 할 때 기껏해야 뭐 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예를 들면 이거죠. 자동차에 근무를 하는데 엔진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자동차 바퀴를 조립하는 부서에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엔진이죠. 하지만 만약에 직원들한테 당신은 엔진 나사 좋은 것밖에 못하잖아요. 엔진이란다. 엔진이 조립되면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진이 만들어진 걸 나사 좋고 바퀴 좋고 나사 좋은 것밖에 못하면서 무슨 기술자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했다고 들었다고 봅시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말을 그랬을 때 그 회사의 주인의식, 어떤 책임감, 어떤 상호협력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를 기계 집어가고 인간적인 면을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야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앙심을 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손의 호손 공장의 메이어의 호손 연구에 따르면 결국은 사람은 감정의 그렇죠? 동물이고 이 감정을 잘 상호 소통을 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학파로 불리는 메슬로우. 자, 우리 메슬로우 많이 들어봤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모르는 바가 없을 텐데요. 자, 이 욕구 단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종교 욕구, 자아실현 욕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욕구들이 채워질 때 그 다음 욕구들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뭔가 춥고 배고프고 그죠? 이럴 때 일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또 안전에 대한 욕구, 어떤 안전이 보장될 때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안정적일 때 그 일을 또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아실현, 어떤 삶의 어떤 그 목적성이 달성되는, 한마디로 꿈에 그리던 뭔가 꿈이 달성되는, 예, 그런 단계까지 가버리면 어떻게든 그 조직에서 아니 뭐 개인 뭐 창업을 하든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달성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이 1번부터 3번까지를 저차원의 욕구라고 하고, 이 자존감, 자존 욕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한테 존경받는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고차원 욕구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를 왜 저차원으로 봤냐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막 그냥 저차원, 고차원 어떻게 나눴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죽고 배고프니까 뭔가를 일하고, 또 안전하기 위해 집도 장만하고, 또 안정적인 어떤 직장도 구하고, 어디에 소속되고,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존경받고 뭔가 내가 이룬 꿈으로 다른 이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이런 어떤 활동은, 이 딱 구분되는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뭐라고요? 이타심. 여기까지는 나 위주로 살아도 다 돼요. 근데 누구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인드로는, 욕구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해당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떤 의미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실현 욕구가 그냥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꿈과 어떤 목표만 이루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욕구 단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실현한 꿈으로 이 사회 발전과 이 사회 기여와 누구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어떤 욕구는 자기의 어떤 이기심, 욕심, 이렇게 과욕이 좀 있다면, 이 단계 위는 좀 더 이타심, 타인의 어떤 행복,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알아두세요. 네,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고차원 욕구, 메슬로의 욕구 장애 중에 고차원 욕구와 저차원 욕구가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인가? 이타심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우리가 겪으면서 보세요. 1, 2차 산업, 혁명이 여기 단계라고 보는 거네요. 산업, 아까 전기기관, 그죠? 전기기관,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 이런 게 이제 1차, 2차 산업. 이때는 자본의 어떤 권력에 힘 있는 자가, 그죠? 여기에 뭐 땅덩어리 넓고, 맞죠? 이런 사람이 어떤 갖추고 있는 욕구 단계라고 보고요.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뭡니까? 3차 산업이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 관계거든요. 관계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존속되는 관계 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는 자기를 누구한테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런 상황의 4차 혁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융합과 소통, 내가 많이 강조했죠? 변화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융합과 소통, 이렇게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집단 속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네, 이렇게 구분해놨고요. 우리 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교재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입니다. 사회 문화의 변화. 자, 한 집단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화를. 자,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관습,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죠?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학습되어서 총체다. 하나의 체계로서 다양한 집단의 소속 구성원들의 신념, 관습, 생활, 행동, 양식까지 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30대에 그 장을 볼 때는 무조건 대형마트를 갔었어요.
지금의 30대들이 장을 보는 거는 이제 집에서 뭡니까? 택배로, 그러니까 온라인을 주문해서 택배가 오도록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형 할인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때 가면 사람이 참 많았었는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대형 할인점에 지금 매출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싸게 구매를 많이 더 한다는 거죠. 왜냐면 직거래가 되니까. 직거래가 되니까. 근데 이제 대형 할인점은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단계 또 사와서 여기서 다시 또 판매가 마진을 또 높여서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도 그런 개념이 있지만 수수료 개념이라 대형 할인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 보험 중개하는 사람한테 해서 하면 비싸지만 중개하는 사람이 또 수수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유 남아야죠. 근데 다이렉트로 온라인상에 전화를 해서 바로 하면 보험료가 싸져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문화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결국은 다양한 앱들이 지금 등장하고 그 앱을 통해서 배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앱이 지금 만들어지는지 뭐 책을 읽어주는 앱부터 시작해서 뭐 강연부터 해가 정말 다양한 앱. 어제는 제가 지금 붙박이장을 이사를 하는데 하나 줄눈을 하나 또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걸 앱으로 딱 견적을 내니까 막 그죠? 뭐 어느 지역에서도 견적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선별을 해서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 변화, 정치 체계의 변화, 민주주의 체계, 독재 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독재 체제보다 위에 지금 있고 공산주의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와 생산수단의 주체를 놓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구분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독재화되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고요. 사회주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민주화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뭐 도로라든지 수자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업자가 사기업이 관리를 했을 때 어떤 그 투명성 이런 부분이 사실 힘들죠. 정치 체계, 정치 조직을 있게 한 구조적인 특성, 정치적 실권을 위한 정당의 구성과 권력의 행사 이런 부분이 기업들하고 연관되어서 이 기업의 정치 어떤 후원을 받죠. 그걸 통해서 정경 유착이 일어나서 또 정권이 바뀌면 어느 기업은 죽어나고 또 어느 기업은 또 활활 지원을 해줘서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죠? 사회주의 경제시대, 공산주의와 계획경제,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이런 상황이 되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변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돌, 금속, 플라스틱, 신소재가 개발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 조립, 컴퓨터, 인터넷 보급을 통해서 지금 IoT, 사물 인터넷, AI, 인공지능, 3D 프린트, 빅데이터, 다양한 딥러닝,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고, 그죠?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지원, 어떤 저장 공간, 가상 공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사회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변화, 자연 환경의 변화, 자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물의 본질, 궁극적으로 자연이 왜 발생했는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중세기 전반부터 자연이라는 용어 대신 용어는 환경으로 대체가 되었다. 자연은 모를 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연 환경의 변화. 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원시,
농경, 산업, 정보, 지식 정보. 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 물결들이 유명해서 농경 1, 산업, 제2, 정보화 사회,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자, 지식 정보 사회. 자, 이 물결을 주장한 바가 누구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엘빈 토플러죠. 예, 엘빈 토플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를 컨설팅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사실 복지 예산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그 돈을 복지로 나가지 않고 케이블을 깔았어요. 케이블을 설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IT 강국으로 세계 선진국에 뭐 프랑스나 유럽에 갔을 때보다 그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근데 그 인터넷 사용해서 했던 게 주로 게임 산업이었어요. 게임 산업. 근데 만약에 그때 아마존 같은 이죠 알리바바 마인 같은 그런 인물이 있다 그죠? 나와가지고 알리바바 같은 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의 쿠팡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생각지도 못했죠.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도 그거 뭐 동영상 나오는 거 굳이 뭐 왜 인수하지? 저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유튜브가 지금의 유튜브가 됐다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걸 좀 먼저 해안을 가지고 도전하고 투자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 사회를 한번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주인공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어떤 군을 만들어내는 창직이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걸 만들어야 내가 새로운 창업을 해서 직업을 만드는 창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내가 만들어내고 구축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변화는 완전 과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세요. 맨날 그 고속도로 다니면서 표 뽑고 다니다가 하이패스 쌩쌩 지나가는 아직도 하이패스 그 기능이 없는 차가 줄 서가지고 표 뽑고 현금 결제하고 카드 결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자동차를 아직도 자동으로 이렇게 세차를 하지 않고 또 뭡니까? 하고 주유도 이 자동 주유를 혼자 가서 셀프 주유도 안 하고 또 주유 기름 넣어주는 데 가서 기름 넣는 사람도 간혹 있고 그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죠? 못 따라가면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죠. 혜택이 많은데 앱을 깔고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갔더니 대출할 때 대출 금리를 낮춰줘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앱을 못 깔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거기서 다 해주겠죠.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걸 못 따라가면 저도 나이가 좀 더 들었으면 못 따라갔을 텐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 따라가니까 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정보, 지식, 창의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이다. 초연결. 그죠? 보다 지능적인 사회, AI. 그래서 지능과 인텔리전스, 그죠? 이 정보, 인포메이션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과정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뭐냐? 히라보로 이념, 논리의 합성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관념 체계, 의식 체계, 사상 체계, 허위 의식 등이 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의식 체계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 문화가 바뀌고 어떤 생활 양식이 패턴이 바뀌면 이 사회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죠? 뭐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바뀐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뭐 모를 때 저한테 많이 잘 안 물어보죠.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면 그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 굳이 기다렸다가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면서 물어보지 않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사회 환경에 복잡하게 존재하는 각 개체들의 함유되어 있는 가치관, 관념을 포괄하는 관념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관념에 대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적인 요소들도 내포됐다. 그래서 사회적 이데올로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공동 가치나 신념 추구다. 그래서 사회 목적이나 이상에 대해 바람직한 신념 체계다. 그래서 이게 잘 형성되어 있어야 이 사회에 잘 접목해서 적응해서 살아갈 소통 잘하면서 조직원 구성원들과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기 세계에 빠져 있거나 이게 외골수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자본주의 체제,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다원주의, 사회죠? 사회적 측면, 그 다음에 민주주의 체계, 정치적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 자, 앞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잠깐만 여기 예를 들면 상업 자본주의. 자, 이 상업 자본주의 때는 이 중산주의 정책으로 전개된 상업과 무역의 발달 시기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상업 자본주의 독점도 이게 자본주의가 변천사거든요. 자, 상업 자본주의 때는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 자, 유통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부를 축적해서 원료의 독점이라든지 대부업을 해가지고 생산자를 지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생산자가 우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간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원료의 독점이라든지 그 대부업을 해가지고 자금을 딱 맡기게 한다든지 해서 원료 생산 공급을 차질을 빚게 한다든지 해서 파워가 더 셌던 거죠. 중산주의. 그죠? 이 상업 자본주의가 지금의 이 플랫폼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주는 곰이 부르는데 그걸 관리하는 이 플랫폼 시장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버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어떤 업체들이 거기로 와가지고 서로 중개하는 수수료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산업자본주의, 그죠? 말 그대로 간의 수공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간의 수공업 손으로 만들고 하다가 공장 이제 수공업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계기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크게 필요하게 된 거고요. 독점, 그러니까 소수의 독점 기업이 지배적인 부의 편중 이익을 독점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어떤 독점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종 자본주의를 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게 좀 좋긴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정부 규제가 강하니까 이게 뭐 사회주의 되고 그죠? 계획 경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본주의가 아니고 뭐 개인이 너무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될 사유재산도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수정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고 자유방임 경제, 한마디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작용, 빈부의 격차 발생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복지는 복지인데 어떤 복지냐? 보편적 복지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부자의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소득층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왜 주느냐? 내가 낸 세금을 차라리 덜 걷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놓고 보면 보편적 복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사회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일어나면 너무 갈등이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생겨서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또 뭡니까? 서로 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사회가 망해요. 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우리 많이 버니까 우리 세금 많이 낼게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자, 부시 대통령이 그때 조지 부시 맞을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부자들의 그 세금을 좀 감면해 줄게라고 하니까 나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훨씬 유리한데도, 그러니까 그게 단기로 보면 이익이지만 크게 보면 이 사회 전체로 불이익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을까요? No, 몰랐을 거예요. 자,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사회 이데올로기의 경제 측면을 형성된 체계. 자, 자본주의의 특성을 아주 얘기해놨습니다. 좋은 점이겠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의 책정이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가치 변화. 그렇죠? 수요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자유시장 경제 주체가 경제적 자유 책임.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시장체에서 메커니즘에서 순기능과 기능적 경쟁을 통하여, 그죠? 사회의 부를 측정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자유롭게 경쟁해서 더 내가 열심히 하고 더 제품을 우수하면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고 좋은 걸로 보이죠. 자, 이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위해서 힘의 집중을 배격한다. 그래서 어느 특정 기업이, 대기업이 독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의 불이익을 처리하고 자유시장체에서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공동체 정신 추가하여 신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더불어 사는 세상,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윈윈, 상호 윈윈 이런 거죠.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너무 경쟁을 많이 해왔어요. 경쟁을 많이 해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뭔가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4차 혁명시대의 융합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좋은 머리, 많이 배운 혁신적인 머리로 이 서로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 해내고 있다는 사실,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원주의 체제, 자본주의라면 다원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더 넘어가서 다원주의로 간다. 왜? 21세기 사회는 규모가 거대해지고 시스템이 복잡, 전문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이제는 일어나가 안 되고 다원화되었다. 서로가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문화와 지금 내 알고 있는 이 고등학생들이, 그죠? 주변의 고등학생들이 일본 사람하고 통화하고 캐나다 사람하고 통화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통화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닐 때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어떤 그 문자 이런 건 없었겠지만 삐삐 세대라서 없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소통의 범위가 완전히 글로벌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보편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는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원주의는 권력이나 특정 조직이 집단이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조직과 집단에 분산되게 만들어서 골고루 잘 힘이 편중되지 어느 한 특정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분산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태직 항상 움직인다. 딱 뭔가 정체된 게 아니라 지금도 바뀌고 있다 이거죠. 동태성이고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상호 존중하니까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의견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누구하고 성격을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라고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고 뭔가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고적인 측면에서 다원화되어 있다면 결국은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양성과 의존성. 그래서 이 다양성과 의존성이 결국은 다원주의고 권력의 분산.
사회권의 한 주에 편중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된 과두사회예요. 과두사회라고 책에 나와 있죠. 과두사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장점이 뭐냐? 개인이나 집단들의 사회적인 자유를 실현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의 개선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자기의 의견을 말해서 이게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소속감도 들고 존중도 받고, 그죠? 다음 단점은 이익 추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과도사회 얘기했죠. 이 과도사회가 뭐냐? 자산 또는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으로 소수의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어떤 그 사회를 어떤 이렇게 잠식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필리핀인가요? 어느 나라인가요? 마약을 해서 그 마피아가 결국은 그 사회를, 그죠? 예, 거의 멕시코인가요? 예, 나라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마피아를 정부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워낙 파워가 셌어요. 예, 그죠? 미국으로 치면 이게 총기 관련적으로, 그죠? 또 이 다양한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분명히 총기 난사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총을 통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총을 소유하고 소지하는 그 자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합법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맞는데, 그 총기를 또 판매하면서 또 수익을 내면 또 그걸 통해서 정부가 또 예산을 잡으니까 참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좀 어떤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총기 허용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앞으로도 안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 사람은, 그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절제할 뿐이에요. 자기한테 맞으면 그 악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런 총기가 있다 하면 더 나쁜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과도사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계화의 배경과 개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화된 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자 간의 협상을 통한 개방, 시장 개방,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논리였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정부의 역할 축소, 세금 인하, 이제 FTA, 그죠? 무역기구 WTO 해서 우리가 미국과 FTA 하고 하지 않습니까? 했고요. 규제 완화 통해 기업 활동을 시장에 맡겨둔다. 신자유주의죠. 한마디로 정부가 관세를 막 올려서 막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자동차가 자국 내에 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세를 엄청 높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일본에 가면 외제차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베트남 갔더니, 태국 갔더니 전부 도요타 자동차밖에 없고요. 도요타 자동차를 거기에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한다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도 이제 그게 베트남에 들어가고 있다고, 태국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본 도요타만 딱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데는 못 들어오게끔 법으로 막아놨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세계화의 배경이 뭐냐? 복지국가 정책을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사상이 되었다. 네. 복지국가 정책 실패,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나라가 엄청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돕는 게 당연한 거죠.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그죠? 치료제를 공급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굿네이버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거죠. 또 우물을 파주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잘 살 때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가 지금 미얀마 난리지 않습니까? 독재가 지금, 그죠? 판을 치고 지금 우리나라 광주 사태하고 거의 걸맞는 자유를 찾아서 모든 사람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총칼 앞에 지금 칼은 없네요. 총 앞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시국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 구소련의 붕괴, 그죠?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리가 좀 없어지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공산체제가 있었으면 되어 있으면서 이 합치지 못했겠죠. 이제 이 공산주의 체제가 나쁘다, 자본주의가 좋다. 근데 자본주의로 바로 올 수 없으니까 사회주의화되어 있는 게 뭐 중국이고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태국이고. 그래서 같이 이런 무역 기구를 통해서 흡수해서 뭡니까? 더불어 세계 무역 기구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통신 기술, IT 기술 발달로 이제는 모든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서로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세계화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문제겠죠. 북한이 저렇게 독재를 하면서 잘 유지해 왔지만 이 글로벌해야 되는 이 휴대폰에서 이 앱이 다양하게 깔리는데 그걸 얼마나 체제하에서 절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중국은 유튜브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또한 독재 아닙니까? 네, 독재죠, 독재.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을 세계화를 국제통화기 IMF죠. 세계화를 재화 서비스 및 금융 자본 그리고 기술이 무제한으로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양이 증대되었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IMF에 1997년도, 98년도 IMF 왔을 때 돈 땡겨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아가지고 막 달러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그 달러 모아 갖고 이랬거든요. 자, 세계은행은 제품 서비스 자본뿐만 아니라 정보 아이디어 인적 자원 이 세계적인 교류 우리가 한류 열풍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고요. 경제 주체에 되고 있는 국가 기준, 기업 기준, 개인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넓어지는 거죠. 좁게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각 나라별로 다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본사가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다국적 기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성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지만 우리 거지만 이게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세계화에서 보면 삼성은 엄밀히 말하면 그죠? 이 글로벌 회사 그죠? 투자한 기업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 자, 이걸 알아.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 경계를 넘어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 이제 경쟁의 무대가 훨씬 넓어져 버린 거죠. 최적의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을 촉진한다. 못사는 나라는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 세계 시장의 통합과 확대, 자 이런 부분에서 서로 힘을 합쳐 잘 사는 나라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을 소멸시켜서 합리적인 경제활동. 그래서 결국은 외국의 질 좋은 제품을 우리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 패권주의. 한마디로 또 힘 있는 국가들이 또 못 사는 힘없는 나라들을 또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죠?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개발로 언어, 가치 이런 등을 다 전통적으로 내왔던 이런 양식들을 다 바꿔버리고 훼손하는 그죠? 민족, 국가, 정체성을 아예 소멸시키는 상황도 발생되었고요. 극단적으로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를 완성시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상한 종교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아직 우리 국내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몇몇이 들어와가지고 그 단체가 기독교도 아닌 것이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정치하고 또 유착돼가지고 그죠?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계 선진국가의 피해, 자국의 산업시설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화가 좋긴 한데 또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를 다 바꿔놓고 또 시설적인 부분에서 보편화되는 그렇죠? 그래서 언어부터 시작해서 꼭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니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더 또 우리 것이 좋은 것인데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또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기업이 이 사회의 하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 환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업은 사회적인 아주 미미한 존재에 속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만 놓고 본다면 이 기업은 결국은 이런 사회에 잘 발맞추어서 나아가야만 존속할 수 있고 계속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사회에 우리가 발맞춰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시대적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죠? 그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기 위해서는 융합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